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대세 하락이다, 또 조정 국면이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2에듀 투자자문 고준석 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정보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하기 앞서서 수도권 집중호우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저런 피해를 많이 입으셨을 겁니다. 걱정도 크고 우려도 큰데 과거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강남 일대였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또 물에 잠기고 큰 피해가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좀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데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최 교수님 이거 강남 왜 이렇게 잠기는 겁니까? 그 신사역 사거리 정도에서요. 네네. 강남역까지 계속 경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강남역 쪽 정도에 와서 실제로 약간 평평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신논현, 그다음에 논현, 그다음에 신사동 고개 네네.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역까지 계속 경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것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물의 하나- 방향을 만들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강남이 일종의 획지정리 사업으로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용량이 처음에 세팅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가스, 전기,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있었을 텐데 아마 상하수도 부분도 처리 용량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 연평균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그 일대 동작은 더 심했던 것 같고 네네.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면은 거의 하루 사이에 거의 300~400mm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1년에 내릴 그 비의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쏟아졌으니까 정말 많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110여 년 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년이나 110년 만에 쏟아질 그 어떤 그런 하수 처리 용량을 대비해서 네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증설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참 이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그러게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네네.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드문 일에 대해서 사실 매년이나 네. 2년에 한 번씩 오는 일이라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100년 이렇게 넘는 기간에 한 번 올 만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그동안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틀림없이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그렇죠. 하면 이상기후. 지금이라도 그 증설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당장에 이걸 갖다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러게요. 생각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이걸 뭔가 맞추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배수로도 또 손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이미 지어진 도시 그러니까요. 안에서 다 드러내야 또 다른 된다는 어떤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기반시설을 갖다가 하수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증설한다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비는 하긴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좀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폭우 피해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KB 국민은행 통계를 봤는데 7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전 대비해서 0.12% 하락했다고 합니다. 0.12% 그렇게 크냐 작냐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준석 대표님, 이게 시장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뭐 확실한 표시 이런 게 될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네네. 공급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돼야지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수요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를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예. 굉장히 적은 작년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거래량 자체가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예전과 같이 동년 수준에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진짜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데 무방한데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금매로 한두 건 거래되는 가격이 이 가격이 전체 가격을 끌어내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소수의 케이스로 전체를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가격이 왜 조정되는 거냐? 이거는 금리가 지금 너무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투자를 미루거나 보류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들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내 집 마련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급매물을 또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물건이 한두 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교통 계획들, 뭐 GTX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호재로 여겨지면서 집값이 또 오른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마 GTX에 대한 어떤 그걸 보통 그런 기반 시설들이 들어서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뭐 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상시키는 것들 보통 이제 프리라이드 효과, 무임승차 효과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임승차 효과는 뭐 계속 그것이 개통되거나 아니면 개통되는 그 순간까지는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좀 상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에도 아마 그러한 어떤 기반시설이 이제 주로 증설되거나 핵심적인 지역들은 하락기에도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률도 좀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런 어떤 그 호재가 있는 지역들, 재료가 있는 지역들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진다면 그런 지역들조차도 하락을 모면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뭐 어떤 그런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GTX가 있는 지역에 거품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지금은 약간 침체기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반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러한 여러 가지 여파가 부동산 시장의 뭐 거래량 감소라든가 또 약간 뭐 전에보다는 이제 매수자의 어떤 그런 숫자가 줄어드는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네. 계속 반영된 그런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영 위원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특히 수도권의 이제 집값 상승 견인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게 그 획기적인 교통망 확충이라 할 수 있는 GTX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집값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꼭 이런 교통망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저금리를 바탕으로 했던 유동성의 증가도 있었고요. 이제 국지적인 여러 재료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앞서 이제 두 분 이제 교수님과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거시적인 이제 금리의 영향을 어느 시장보다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빅스텝도 강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자산 시장에는 중력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GTX라고 하는 이런 교통망은 이제 당장 눈앞에 펼쳐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된 건데 당장에 펼쳐진 현재 이자 부담 앞에서는 약간 이렇게 가격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가 이제 저금리 수준이거나 아니면 고금리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 금리 수준이 변동폭이 없이 유지가 되면 사실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 매수나 매도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명확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변동이 되는 그 구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구간의 끝까지는 그 매도든 매수 사이드든 좀 관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게 거래 절벽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네요. 그런 그렇죠. 심리가 있으니까. 예, 서울이 지난 6월 달에 거래가 아파트 거래가 2,000건 있었거든요. 2,000건이요? 예, 근데 25개구 행정구가 있으니까 일평균 한 개 구에 딱 아파트 2건 이제 매매가 된 와. 아주 극심한 2008년 가을 이후에 네. 가장 극심한 정말 이제 기근이네요, 거래 정말 거래가. 그렇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이미 뭐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수요를 좀 위축시키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으려고 하는 공급 대책, 특히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일종의 경착륙을 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114 자료에 의하면 108% 오른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두 배가 넘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하면서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은 발표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숫자가 서울 네. 지역의 아파트 숫자가 165만 호예요. 165만 원이요. 예, 2020년 기준으로. 네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250만 호를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수도권 지방 포함한 숫자지만 네네, 전국이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사실은 공급을 당장 이루어지고 수도권이나 지방도 마찬가지 당장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설령 공급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OECD 기준 우리나라 주택 수는 인구 1,000명당 380가구 정도 해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은 450가구에서 650가구 수준이거든요. 네네. OECD 국가 수준에 비해서 주택 수가 공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을 때 네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돼야 되고 이로 인해서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돼야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봐야겠네요. 있는 거죠.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현재 그 앞으로의 경착륙을 한다라는 것도 동의하기 힘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정말 조금만 조정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연착륙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어떤 조정은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리고 빠지긴 빠진다는 얘기네요. 빠지긴 빠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연구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이제 금리에 따른 어떤 그런 변동성이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이라서 네네. 뭐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 이러한 250만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전 정부부터 계속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만 한 것이 플랜이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제 대규모로 입주를 하는 그런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급이 일시적인 어떤 그런 그 넘쳐서 네. 약간의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1기 신도시가 실제로 입주했던 뭐 92년 가을부터라든가 네. 그다음에 2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던 뭐 2009년, 10년 뭐 이때쯤에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들은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당장에는 이제 공급되는 것이 없어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입주가 되거나 이런 또 공급 자체도 실제로 잘 진행이 될지도 아직은 좀 미지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현재는 이제 금리가 모든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약간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이제 큰 틀에서 좀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는 이런 그 대규모의 공급 정책이 네네. 시장의 뭐 경착륙
그 이제 이끄는 이제 영향이 크게 미칠 거로 생각되진 않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 250만 원 안에서 네네. 그 도심 내의 정비 사업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 규제 완화라든지 네네.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재건축과 관련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영향력은 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네네. 250만 원은 사실은 이제 긴 화두로 좀 중장기적인 이제 접근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네네. 꾸준히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면 네네. 이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이런 참여자들은 그 상승기에 그런 조급한 심리를 좀 억누를 수가 있고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대기가 가능하니까 좀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이렇게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좀 간접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경착륙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택 공급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하향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로 꼽히긴 하는데 최근에 시장을 좀 들썩이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완화라든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면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이 돼서 보여진다면 그게 이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어떤 가격을 좀 들썩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거 부인할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급 대책 중에 핵심은 네.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안전진단, 그렇죠.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이 세 개가 지금 걸림돌이에요. 네, 네. 첫 번째 관문인 안전진단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그 차후의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이 시장 가격을 부추길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 일대라든가 압구정동이라든가 네네. 뭐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묶여 있죠. 그나마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그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조합원의 지양도 자격을 양도 시점을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매매가 되려고 하면은 조합원 지양도를 받아야지만 분양 입주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양도가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 이후에 5년 거주 10년 보유한 물건만 매매 거래가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가 아니라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조금 땡기면은 앞으로 끌어올리면은 네네. 그만큼 투기 세력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뭐 규제 완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도 생각해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막으면서도 재건축을 좀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대책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뭐 또 한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해야 되는 지역들이 조금 더 나오면은 그런 염려가 있는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 노원구에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예, 예. 목동도 그렇지만 상계동 같은 경우는 상계 주공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3만 5천 가구예요. 와, 맞네요. 예,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 5천 가구예요. 여기에 용적률을 지금 300%인 용적률을 네네. 조금만 더 200%만 더 올려서 지어진다 하더라도 15,000 가구에서 2만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예.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사람과 주택이 미스매칭 되면은 곤란하다. 그렇죠. 예, 네, 비용도 많이 맞아요.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는 돈은 들어갔는데 거죠. 효과는 못 거두는 그렇죠. 게 예,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강남 지역에 보면은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잖아요. 네. 하남 교산이 여기가 3만 8천 가구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면은 주택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네네. 실수요자들은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 얼마나 규제 완화가 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을 금리가 통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이럴 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좀 들썩들썩일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규제 완화가?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어떤 그런 정도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것이 우리 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진단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안전진단은 지금 사실 윤석열 그 당선인 시절에 1호 개선 법안이었거든요. 부동산 법안이었다라고 보통 얘기가 회자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뭐 이번에 곧 발표될 그러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데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된 법률이에요. 법이죠. 법이요? 그러니까 벌써 16년 됐어요. 네네네. 꽤 이제 뭐 아주 생경한 어떤 그런 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할 정도인데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뭔가 공급 대책을 늘린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차제에 확실하게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실제로는 이게 약간의 어떤 뭐 규제를 통해서 뭐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한다는 의미보다는 저처럼 이런 쪽을 매번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를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바꾼다라는 건 이거는 시장성 회복이지 규제 완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하는 거다, 시장성을. 예, 철저하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징벌적 규제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기준일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는 뭐 그 3천만 원 이하로는 이제 뭐 초과이익 환수가 없고요. 네,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매기죠. 예, 최대는 이제 1억 천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1억 천 초과 금액의 50%를 또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그 회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좀 과다하고요. 기준 자체도 현재는 추진이 승인 시점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어떤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조합 설립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좀 더 진보적으로 본다면은 뭐 점진적으로 본다면 사업 시행 인가부터 준공시까지의 어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너무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거는 과도하다.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너무 좀 비시장적인 있었던 어떤 규제가 시장화되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하는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정상화를 거라고 하는 생각했는데 것이다. 이 초과이익 환수는 법률이에요. 네네. 국회를 개정할 그렇죠. 때 이번에 확실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서 개정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또 바꾸려면 또 다른 또 공력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노려야 된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아마 지금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거는 그런 걸 거예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사업 진행이나 혹은 뭐 주택 공급을 좀 더디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아마 반영돼 있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초안 어떻게 매만져야 돼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좀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장애임에는 좀 그 틀림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뭐 기사에도 뭐 보도가 됐다시피 뭐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뭐 7억 7천만 원 이렇게 부과 금액이 통보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현금을 들고 있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쉬운 네. 케이스는 아니지 적은 않습니까? 금액이 아니죠. 네. 근데 이거는 그 언젠가는 그 도심 내의 그 수급 여건 측면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점은 반드시 맞고요. 그 요번에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사업 진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폭과 그 깊이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그 지지난 정부에서 그 재건축 대상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을 다운시켰을 때 80년대 후반에 이제 입주를 했던 그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돼 있던 동네들, 그러니까 고 대표님 말씀하셨던 목동과 뭐 상계동 일대가 하루 아침에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집값 상승을 좀 자극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아주 매크로하게 상승을 이렇게 전이시키는 효과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 금리가 이제 적정 레벨을 찾아가는 그 이제 시간과 과정에 따라서 그건 이제 국지적으로 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든 공급을 해서 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번 공급 대책의 골자가 될 것 같은데 25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절반 이상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 정도의 절반 이상이 공공택지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수도권에 한 130만 호에서 150만 호 정도가 공급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한 75만 호 정도는 뭐 공공택지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공공택지에 이제 포함이 되면 뭐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걸림돌들이 있어서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속도가 쫙 날 수 있을까 이런 데 우려도 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공택지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지만 네, 오히려 지역 아니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은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태릉반에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릉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6,800가구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발표를 했고 진행을 네네.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탄원서를 내고 하다 보니까 여기조차도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저희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산을 쓰고 저렇게 나가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그만큼 이렇게 인정받고 동의를 받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에 76곳이 이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곳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된 곳은 약 8곳뿐이 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금 발표는 많이 했지만 발표는 풍년인데 진행은 아주 흉년이네요. 가뭄입니다. 예, 가뭄.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가야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보다도 민간에 힘을 실어줘서 네네. 민간에서 제대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그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어떤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는 되겠지만 네네. 최초에 이제 현재 여당 측의 후보였던 아니면은 야당 측의 후보였던 모두 다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아, 그냥 단순히 희망사항이었다. 양측 다. 그게 뭐 250만 가구가 됐든 351만 가구가 됐든 희망사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쉽지는 않을 거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물리적으로. 예전에도 뭐 1기 신도시를 시작을 했을 때도 결국에 이제 종료는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 끝났었고요. 네네.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시작됐던 게 이제 MB 정부 시절에 이제 이게 종료가 되고 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수도권 이제 뭐 택지개발 지구라든가 또 서울 지역의 어떤 유휴부지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대신 이제 시장에 이런 어떤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공급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주민들이 뭐 공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더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를 어떻게든 훼손하지 마라, 지켜내겠다라는 목소리일 수 있어서 이거를 정부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태릉 골프장 미니 신도시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사 대책 때 나왔던 그런 도심주택 복합 사업에서 지금 8곳만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그리고 올해 예정됐던 사전 청약도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이제 사실을 좀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꼭 여기 이제 나왔던 이제 전국 142만 호 그리고 수도권 이제 74만 호가 아니더라도 네. 꼭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집착하기보다 그 어떤 이제 주기적인 시그널의 공급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택지가 가져가는 장점도 꽤 크거든요. 어려운 네네. 만큼.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돌이켜 보면 2010년대 중반에 어떤 마무리가 좀 되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신규 택지 지정을 좀 중단했었죠. 그때 택조법 뭐 폐지 언급을 좀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3기 신도시 얘기 나오면서 2020년도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만큼 좀 희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좀 먼저 최우선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기반 시설이 계획적으로 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청약 경쟁률도 작년과 올해 좀 높았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좀 그 현실성도 고민해봐야겠지만 네. 이런 이제 정부가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공급 대책이 속도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이 또 있어요. 사실 최근에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들도 많이 오르면서 이제 주택을 착공하는 입장에서 인허가는 받았는데 착공하는 비율 자체가 많이 좀 낮아지고 있고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뭐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전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란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공급의 속도가 날까? 이런 의문이 좀 더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 지표로는 이제 건축 허가량, 네네. 착공량, 그다음에 완공량 이 세 가지가 이제 주택 공급 지표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체계적인 위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그로 완화됐어요. 인해서 이 주택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기존에 조합하고의 공사비 계약을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더 올리지 않으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수지 타산이. 수지 타산이 안 되고 건설사가 손해를 보면서 시공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주 전에 뛰어들지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허가는 받아놓고 착공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지난 5년 동안 건설 이 착공량을 보면 허가량, 착공량이 네. 전부 감소하다가 예. 작년에 조금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지표상으로 보면은 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올해 이 착공량이 또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착공을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인상, 원자재값 인상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저는 뭐 그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실제 뭐 정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또 실제로 시공하는 건 정부가 시공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도급을 받아서 실제 시공하는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타산이라든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고 공급에 대해서도 뭐 보상의 문제 또 주민들의 반대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실제 시공의 문제 또는 또 원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러면 공급 속도, 공급 계획이 나와서 장기 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좀 더뎌질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까? 그 비슷하게 좀 우려 섞인 전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15년도에 그 공사비를 100이라고 기준을 놨을 때 네네. 현재 한 150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만에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1.5배가 된 거예요. 네, 그게 가격이 좀 올라왔고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포함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급에 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좀 보완하고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될 텐데 네. 저는 결국에는 자금 조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인허가 물량 대비해서 착공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산법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이건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 침체라든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득했지만 착공에는 아직 임하진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 지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사비 간의 갈등 이런 거는 뭐 제도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다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자금 조달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주택 뭐 분양 대금이나 그 매매 자금에 대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제도를 좀 풀면 네네. 좀 이게 그 비용과 가격과 향후의 가치가 이렇게 부등호가 정방향으로 흐르는 네네. 좀 사업이 좀 속도가 붙는 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 상존해 있고 네, 네. 실제적으로 최근에 미분양이 나거나 네, 네. 당첨됐는데도 집 거래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 시장 자체가 이미 여기에는 좀 적신호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네네. 미분양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미분양 돼 있는 지금 난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네네.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또 이런 인프라, 교통 환경하고 좀 거리가 있는 데라든가 네네. 또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한다든가 이런 곳은 미분양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비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 건데 경기하고도 연결이 된 그렇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규제 완화, 3대 규제 완화 중에 하나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면은 착공을 더 못하게 되죠. 그렇죠. 캡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해 필요하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분상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수정도 들어갈지 일단 원희룡 장관은 수정을 좀 하겠다라는 어필은 했는데 과연 이번 대책에 담길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 중에 역세권 첫집 이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청년층들이 좀 반길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한 500% 늘리고 한 절반 정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체납받아서 청년들 또 혹은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취지도 좋고 방식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있을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현실성이 없고 아니면 그 추진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매번 그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외곽에 나가서 맨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쫓아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 한참 일할 때니까요. 오히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직 한참 일할 만한 연령대에 되신 분들이 오히려 도심에 더 가깝게 살아야 돼요. 근데 도심은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도심에 이제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니까 그런 지역들은 택지 개발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땅값이 비쌀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네네. 기존에 있던 소유주들이라든가 흔히들 얘기하는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또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은 환수를 하는 이런 역세권 첫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환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진작에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예, 해야 실제로 어떤 정권의 어떤 집권자들이나 어떤 정부의 그 시장이 바뀌어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라든가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매번 이런 얘기가 터질 때마다 계속 말만 무성하고요. 네네. 실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에 해야겠네요. 이번에 꼭 해야 이번에라도. 됩니다. 해야 되고 사실은 역세권마다 이런 역세권 첫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상기 신도시 필요 없습니다. 이 물량이. 그만큼 서울이나 수도권에 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네네. 굳이 애만 그 반대도 심한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놨던 그린벨트 해지해가지고 강제 수용해가지고 그것도 시세보다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 수용을 해서 이렇게 네네. 뺏는 재산권을 뺏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로만 무성하고 빠르게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무조건 환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소유권자들에게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네, 할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빠르게 또 강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정보현 의원님은 이 역세권 첫집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런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네네. 그 젊은 이제 청년 세대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 일자리가 가까워야 되는 분들에게는 일단 기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시 경쟁력이나 생산성, 효용 측면에서도 용적률 상향은 좀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거는 네네. 이게 그 국공유지 활용형이 있고 이제 민간 개발 연계형이 있는데요. 이제 민간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어쨌든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당근책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가 2015년, 16년 이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역세권 시프트 뭐 그렇게 많은 이제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맞아요. 1년 이후에 그
장기 전세와 이제 뉴스테이를 합한 이제 기업형 그 임대주택, 네네.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실 그 조합도 없애고 용적률도 많이 주니까 그 많은 이제 그 지주들이 또 의향을 좀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성화를 좀 통해서 예. 하는 방법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역세권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좀 반기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당역에 가면은요, 네네. 저녁 퇴근 시간에 가면은 줄이 한 50m에서 100m 정도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요? 예, 여 주변에 아, 지상에 지하철 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네.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아, 지방으로 퇴근하시는 바깥으로 분.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 근처에 집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청년들한테는 이 직주 근접만큼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네네.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일본 같은 데는요, 네네. 2000%까지도 줘요. 도쿄. 용적률을. 네, 용적률을.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요, 뉴욕 같은 데는 1,800%까지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적 중심 상업 지구가 1,500%예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준 주거 지역이 500%예요, 용적률이. 그래서 500%까지 줘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줘서 더 높여야 된다. 그렇죠. 더 줘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은 네네. 기존 서울 역세권의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이게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시장에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뭐 아파트 있으면 층간소음 항상 논란이 되고 네. 문제가 되잖아요. 뭐 네. 심한 경우는 뭐 살인까지 부르는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네. 층간소음 완화하면 용적률 5% 추가로 좀 완화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 높이를 높여야 되니까 한층 더 짓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층간소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효과 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그 공공택지지구인데요. 예. 제 지인께서 입주를 하셨는데 아. 층간소음 방지 설계가 돼 있대요. 근데 되게 좋대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좋고 오. 그다음에 또 그 위에서 막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지 않으신가 보네요. 예, 생활의 만족도 아니 물론 이제 위에서 뭐 무슨 공사를 하거나 그렇죠. 이러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중에. 일상생활의 어떤 네. 그런 그 소음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잡아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 그 대신 이제 이런 어떤 층간 소음을 방지할 만한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좀 더 들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네.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하거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뭐 인센티브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설계를 하면 용적률 5%가 아니라 10% 더 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현재 새로 짓는 어떤 네. 그런 주택마다 이렇게 층간소음 아예 방지할 거의 수 있게.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기회 차제에 한번 법정화시키거나 또 거의 의무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층간소음 워낙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진짜 피해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대책에 어떻게 또 포함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과연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발표가 나오는 것을 또 지켜보면서 저희도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준석 대표, 최황수 교수, 정보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잭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